네, 되나요? 안 돼요. 네, 있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우즈베키스탄 국립외국어대학교 한국어학과 고은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K-컬처에 이어서 지금 우리나라에는 K-민주주의라고 하는 모범을 세계에 보여서 이제 새로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라고 하는 드라마를 봤대요. 그거를 보고 굉장히 울었다고 해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남자는 울면 안 돼, 이런 거 있는데 그 드라마를 보고 굉장히 슬퍼서 울었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나도 방학에 가면 그 드라마를 한번 봐야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어느 날 얼마 전에 물어봤는데 그 드라마를 다 봤다는 거예요. 그 드라마를 다 보고 자기들도 그게 어땠어? 그러니까 감동이 슬펐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다 한국 드라마를 더 많이 보고 있고 그런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정말 이 K-드라마를 활용한 이 한국어휘, 감정어휘, 빈 껍데기라고 하는 그런 어휘를 가지고 어휘 수업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스카이캐슬과 사이코지만 괜찮아 라고 하는 이 드라마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 빈 껍데기 어휘를 지출을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제2 언어로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학습자들에게는 이런 감정 어휘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죠. 그래서 문화적 배경과 그런 또 배경 지식과 그리고 이 감정의 흐름 같은 은유적 언어, 사회적 맥락 이런 것들을 함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수업 단계를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해서 이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본 수업에서는 여기에 스카이캐슬과 사이코지만 괜찮아에 나타난 그런 감정 어휘, 빈 껍데기를 중심으로 학습자가 맥락 속에서 어휘의 의미와 쓰임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하고 어휘고 등장인물의 대사와 장면을 분석하고 학습자 중심의 활동을 통해서 어휘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이렇게 언어 사용 능력, 그러니까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좀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은 없을까라고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설명을 했고요. 드라마는 그래서 이렇게 언어와 문화, 감정 함께 배울 수 있는 그런 매체입니다. 그리고 이 감정어휘는 자연스러운 그런 의사소통을 이렇게 익힐 수 있는 그런 핵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청각 자료는 이해와 기억을 하게 하는데 굉장히 좋은 그런 매체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본 이 드라마를 선정한 어휘는 여기에 인기 드라마로 배우는 한국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2021에서 먼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책의 페이지 163쪽에 있습니다. 버리우즈 올트미시 우즈입니다. 페이지에 있어요. 근데 이 드라마를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어휘 수업 중에서 이렇게 다양한 상황적 맥락에서 사용하고 가능한 이 두 드라마에서 다 나타나고 있는 동일한 어휘가 빈 껍데기예요. 이 두 드라마에서 등장 인물들이 다 인물마다 이런 어휘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 맥락을 분석을 했고 수업 방안을 제시하고 표현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우즈벡 국립 외국어 대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했어요.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한데 학생 수가 많아서 여러분 알다시피 마루자가 있고 세미나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마루자를 해서 조금 여러 가지 교실 상황이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장면 대사가 나와 있는데 이 책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대사를 읽고 듣고 뭐 이렇게 말하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활동을 소개를 했고요. 이 빈 껍데기 어휘, 특히 이제 이 어휘가 보면 직역을 할 수 있지만 우즈벡어로 직역을 하게 되면 그 의미가 잘 안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의미로 의역을 할 수 있고 감정적인 의미 뭐 이렇게 있고 비유적으로 하는 것을 얘기했고요. 표현 사례는 드라마 캐슬에는 뭐 이렇게 대사가 난 빈 껍데기야 아무것도 아니야 난 빈 껍데기 같아 등등 이렇게 등장인물마다 이런 대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맥락은 겉으로는 성공했지만 내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분석을 했을 때 그래서 자존감이 없고 그리고 삶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상실했을 때 잃어버렸을 때 많이 사용하는 그런 어휘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라마 장면을 분석을 했어요. 네. 3대 의사 집안에 이 드라마를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 많이 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대사 장면을 분석을 했는데 책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래서 드라마 분석을 했을 때 이렇게 등장 스카이캐슬의 드라마 속에서는 이 등장 인물들이 굉장히 심한 경쟁과 기대 속에서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잃고 나는 그냥 빈 껍데기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장면들을 통해서 이 어휘가 굉장히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고 또는 자기 부정의 감정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데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표현 사례 이제 여기 보면 사이코지만 괜찮아 라고 하는 드라마에도 나는 감정이 없는 빈 껍데기야 뭐 이렇게 사이코패스 같은 성격의 맥락은 보면 전문적으로 트라우마나 감정 억압 그리고 분석을 했을 때 정체성이 혼란으로 굉장한 상처를 받은 것을 은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장면 속에서 장면 분석을 했고요. 역시 대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등장인물들이 여기에 치매가 걸린 그 아버지 환자에게 영혼은 죽었는데 남은 그런 그래서 이 육체는 빈 껍데기인 거라고 그냥 죽어버리는 게 더 낫지 않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를 생각할 수 있는 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인공인 문강태와 또 그래서 이 과거에 상처가 있어요.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자폐를 앓고 있는 형과 같이 살아가는 주인공 그 다음에 굉장히 사이코패스와도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진 고문형 이 주인공이 등장해서 이런 트라우마나 어휘가 그 다음에 감정의 억압을 표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빈 껍데기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런 수업의 흐름은 여러 가지 각자 교실 상황 환경에 따라서 교실 환경 내에 따라서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변경을 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강의 수업을 했지만 그래도 가능한 쉬운 질문부터 그림 같은 거 뭐 땅콩 껍데기 뭐 이런 그런 껍데기 다르게 할 껍데기 뭐 이런 그림 PPT 같은 거를 준비를 해서 쉽게 학생들의 질문을 많이 던져서 아주 학생들이 다 그냥 답할 수 있는 그런 거에서 수업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번역 활동도 하고 그리고 듣기, 읽기, 대본 읽기 그 다음에 그런 말하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언어 전반에 있는 내용을 사용해서 이건 이렇게 저는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활용을 하게 된다면 다양한 교실 환경에 따라서 세미나를 하든 토론 수업을 하든 이렇게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무리로 이제 이거 배운 거를 활동지를 통해서 정리하는 걸로 쓰기까지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빈 껍데기는 감정과 정체성을 표현하는 그런 어휘이고, 이 드라마에는 정말 실감나는 그런 맥락을 제공하는 그런 훌륭한 매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다양한 감정 어휘를 확장하고 또 그런 다양한 수업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시죠? 다음으로는 이제 키르기스어와 한국어의 언어학적 유사성 주제로 비즈니스 플러스 김현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즈베키스탄 테레가나 한국국제대학교에서 근무하는 차용주입니다. 반갑습니다. 공동 저장을 했고요. 지금 설문조사를 저희는 첨부를 했는데, 설문조사를 또 우즈베크어로 통역해주신 또 현지 우즈베크 힐러라 교수님 또 계신데, 공동 저자로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고생 많이 해주셨고요. 마이크를 잡았기 때문에 노래 안 해도 되죠? 한번 가시죠 뭐. 마이크 잡은 김에. 나중에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마이크 안 잡으셨구나. 예, 저는 지금 IT 시대 신실크로드의 한국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즈베키스탄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현재 아시겠지만 뭐 키르기스탄도 그렇고 우즈베키스탄도 그렇고 한국어 열풍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과연 신실크로드에 맞는가라는 걸 제가 한번 조사를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진짜 그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설문조사와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키르기스탄도 그렇고 우즈베키스탄도 그렇고 1990년 전까지는 소비에트 연방이었잖아요. 그래서 한국과의 수교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어의 명목은 고려인들이 명목을 유지해 갑니다. 그러나 1990년 이후에 소련 연방이 붕괴되면서 한국과의 수교가 늘어나면서 한국교육원이 들어오고 세종학당이 들어오면서 한국어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한국어 연구가 뭐 몇백 년 됐냐? 아니에요. 한국어 연구도 사실 몇십 년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근데 90년대 이후에 한국어가 퍼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다음 한번 보시죠. 안 돼요? 왜 안 돼요? 됐습니다. 자, 이 목차에 보시면은 첫 번째 한국어 학습의 현황과 응시자 현황, 그 다음에 유학 현황, 한국에 대한 인식 조사를 했고요. 발전 가능성을 봤는데 응시자 현황은 토픽 그 자료를 분석했고요. 그 다음에 인식 조사는 실제적으로 무작위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약 119명의 학생인지 모르겠어요. 인터넷으로 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현시자 현황을 보겠습니다. 자, 이거 좀 넘어갈게요. 어떻게 넘기는데요? 이게 뽑으세요.
잠깐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나오지 않아서요. 현재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한국어를 교양 과목으로 설치하는 학교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교양으로 하고 정규 과목은 안 되느냐? 현실은 정규 과목을 해줄 선생님이 없습니다. 저희가 그 마크탑이라고 하는 초중고 학교를 가보면 첫 번째 요구사항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데 선생님이 없어요.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 그러니까 한국인이 아니고 우즈벡인으로서의 선생님이 없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이제 우리가 토픽 그 결과를 보면 또 알 수 있는데요. 네, 이거 이제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이 자료를 봐야 되는데, 네, 다음 보시면 네, 해볼게요. 자, 바로 토픽 응시자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20년과 24년 사이에 자료를 비교했고요. 약 17.7개국에서 보고 있고요. 4년 동안 267%가 증가를 합니다. 나라 수가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험생 수도 지금 보면은 여기 보면 약 169%가 증가를 합니다. 169%가 증가하는 것은 많은 것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우는 것을 비교해 보면 굉장히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증가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그 다음. 자, 여기에 보게 되면 회차별 응시자 수가 나오는데요. 이제 20년 첫 번째 70회는 16개국 5,900여 명. 그 다음에 96회 24년에 가서요. 69개국 7만 8천여 명으로 증가를 합니다. 토픽 응시자 수입니다. 다음입니다. 자, 그 다음 이것은 합격자 순입니다. 합격자. 자, 여기 보면 1위가 베트남이에요. 베트남. 5만 명이 응시했는데 4만 5천. 굉장히 많이 합격을 합니다. 그 다음 일본, 중국, 한국. 이거 이상하죠? 한국이 왜 토픽 시험인가? 한국 내에 있는 외국인들이 보는 거예요. 한국 내에 있는 학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이 5위입니다. 이거 보면 굉장히 자랑스럽죠? 우즈베키스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요건 좀 비교가 되지만,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합격자 순이에요. 합격자 순. 토픽 2 합격자 순인데 한국이 1등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유학 온 학생들이 토픽 4급을 따야 졸업을 하기 때문에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1등이고요. 중국 학생들 한국에 가면 정말 열심히 합니다. 정말 열심히 해요. 일본도 있고요. 베트남, 대만. 아쉽게 등기가 지금 하나 떨어졌습니다. 우즈베키스탄 6위가 되는데 좀 아쉬운 것이 보시면은 이건 합격자 순이에요. 근데 응시자 수가 많아요. 많은데 3만 명이 보는데 합격자는 9천 명밖에 안 돼요. 즉 토픽2의 합격자 순위가 우즈베키스탄이 상당히 낮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 토픽2의 합격자 수가 지금 6번째이고요. 다음이요. 다음 해주세요. 다음. 네. 자, 여기 보시면 우즈베키스탄의 합격자 수가 토픽 1, 2 했을 때 상당히 저조합니다.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금 다른 나라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봐도 지금 보게 되면 응시자와 합격자 수 비교를 했을 때 상당히 떨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퍼센트로 보겠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네, 여기 보면은 전체 합격률이 68%인데 우즈베키스탄은 43%, 67%였는데 28%, 62%인데 우즈베키스탄은 24%,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제가 이 낮은 이유를 현장에서 가르쳐 보면 알 수 있어요. 일단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해. 한국에 가고 싶어. 한국에 가고 싶어. 자, 저희 학교에서 한국 가고 싶은 사람 그러면 다 손들어. 다 가야 돼. 자, 그럼 오늘 우리 내일부터 공부할까? 그럼 다시 가요.
약간 이것은 공부하는 스타일과 문화적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베트남이나 중국은 공부하는 스타일이 우즈베키스탄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합격률이 높아요. 하라는 대로 했을 때. 근데 우즈베키스탄 학생들한테 한국 교수님이 야 이렇게 공부해야 돼. 그러면 이 학생들이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렇게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방법을 개선하고 바꾸는데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다음이요. 이제 빨리 넘기겠습니다. 자, 이제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예. 자, 여기 보시면 응시자 수의 증가율을 제가 표현했는데요. 아까 보시면 합격자 수가 굉장히 낮았잖아요. 낮았는데 증가율을 보면 전체는 131%인데 우즈베키스탄은 258% 증가율이 높다라는 거예요. 합격자 수는 작지만 증가율이 높다. 앞으로 많은 합격자 수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다음 볼게요. 네, 이제 쭉 넘기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자, 유학 현황입니다. 예, 보시죠. 많이 가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넘기세요. 네, 더 넘기세요. 자, 한국 제가 지금 이제 국제교류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한국에 유학을 보내는데 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딱 하나. 한국 가고 싶은 거예요. 한국은 그냥 꿈이에요. 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공부하고 싶고 돈 벌고 싶은 거예요. 물론 남학생들은 돈 버는 게 일입니다. 여학생들은 공부하는 게 일이에요. 그러나 어찌 이유가 됐든 한국에 가고 싶어 해요. 수많은 학생들이. 이것이 뭐냐면 본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고 싶은 거예요. 그 중앙에 한국어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넘겨주시죠. 예, 나머지는 넘기겠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 했을 때 학생들이 한국에 가고 싶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상당히 높은 퍼센트로 학생들이 한국에 가고 싶어하고요. 이 설문은 저희 학교 학생들만 한 게 아닙니다. 구글로 했기 때문에 물론 저희 학교 학생들이 상당수 있겠지만 뭐 친구나 이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자, 넘겨주세요. 자,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제가 우즈베키스탄에서 길을 가면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사람이 많아요. 한국에 갔다 온 사람. 네. 그래서 학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한국에 갔다 오신 분이 있습니까? 네, 있어요. 그 다음에 본인이 갔다 왔으면 정말 추천하고 싶습니까? 추천하고 싶어요. 제가 간다면 동생도 가게 하고 싶어요. 그런 설문, 아주 긍정적인 거죠. 예, 넘겨주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한국의 기업이 우즈베키스탄에 들어오면 한국 기업에서 일하고 싶습니까? 일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국어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한국이 이 중앙아시아, 아마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어디를 가더라도 한국에 관련된 일을 한다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할 것이고 그러한 것들이 한국이 현재 중앙아시아에 실크로드를 통해서 영향을 줬던 것처럼 지금도 그런 영향을 새롭게 열고 있다. 우리가 정말 자랑스럽게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거기에 주역으로 계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설문에서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순서로 이제 신실크로드 시대의 한교학을 위하여 튀르키예 한국학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송실대 정진원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대미를 장식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처음입니다. 하지만 또 너무 많이들 피곤하셔서 최대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 요지는 77쪽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77쪽.
17쪽만 보시면 될 거고요. 하늘 어디 갔어요? 판. 3분의 1밖에 안 나오네. 3분의 1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나? 이 주제가 IT 시대 신실크로드의 한국화라는 주제로 왔기에 제 이야기를 예. 차례만 보시면 거의 될 것 같습니다. 신실크로드 시대의 한국학. 저는 사실은 2000년도에 튀르키예 LGS 대학교의 한국학과를 설립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20년 뒤에 2021년부터 작년까지 또 다시 20년 만에 가서 3년, 4년 정도 그 20년 동안 발전한 LGS 대학교 한국학과 학생들을 가르치고 돌아와서 지금 오늘 아침에 발표하신 숭실대학교의 K 한류 확산 프로젝트에 제가 해외 여러분들 이제 네트워킹을 좀 잘 도와드리고 싶어서 해외 교류 담당 투인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어떻게 보면 한국학의 역사가 지금 이 신실크로드 시대의 한국학과 맞물리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이제 주제를 선택을 했고요. 지금도 사실 튀르키예 LGS 대학교 한국 어문학과입니다. 그러나 제가 만들 때 그 한국학이라는 이름이 막 이제 태동하고 있어서 한국학과라고 이름을 이제 만들자고 학장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대외적으로는 한국학과라고 쓰고 그냥 학교 안에서는 러시아 어문학과, 중국 어문학과, 일본 어문학과 이렇게 다른 학과 이름하고 같아야 되니까 한국 어문학과로 하자라고 했는데 20년 뒤에 갔더니 여전히 한국 어문학과예요. 그렇지만 제가 그 한국학과를 설립할 때에는 문학, 역사, 철학, 인문학이라고 하는 그러한 베이스를 가지고 지금도 아까 발표하신 이정혜 선생님은 한국 역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20년 뒤에 가서는 제가 이 책을 한 권 가지고 나왔는데 저는 원래 석보상절, 훈민정음 이런 15세기 세종대왕이 만든 글자를 연구하는 학자예요. 그리고 이제 이 훈민정음, 석보상절, 월인석보가 다 불교 경전 내용이기 때문에 동국대학교에서 다시 불교학으로 박사를 해서 삼국유사로 두 번째 박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고 싶은 말은 한국학에서 한류학으로 이제 우리는 발전해 나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튀르키예 한국학을 20년 뒤에 가서 봤더니 여전히 음성화, 음울론, 어휘론 형태로 통사론을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하신 거는 전부 다 IT 시대, 챗 GPT, AI 무슨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툴을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고 학생들도 저에게 더 이상 의미론이라든지 저는 원래 화형론을 전공한 그런 학자입니다만 그런 걸 배우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한류에 자기네들이 몰입을 해서 혼자 독학을 해서 6급을 딴 사람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심지어는 터키어 선생님보다도 한국어를 잘하는 학생들이 훨씬 많았어요. 그리고 유튜브라든지 자기들이 넷플릭스라든지 한국어에 대한 드라마라든지 케이팝이라든지 무비라든지에 대해서 전문가 수준으로 실력이 높은 학생들이 많았는데 커리큘럼은 앙카라 대학, 이스탄불 대학, 우리 LGS 대학 여전히 20년 전에 제가 짜놓고 간 그 커리큘럼으로 강의를 하고 그 구태의연한 툴을 계속 쓰고 아까 얘기했듯이 저는 전자칠판으로 사용을 했지만 여전히 칠판에 판소를 하고 책을 읽는 그런 수업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터키에 21년에 가기 전에는 2010년도에 헝가리에 가서 또 엘테 대학교라는 데서 한국학과 교수를 했습니다. 그때도 학생들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한류라는 것, K-팝이라고 하는 것, K-팝 필러 콘텐츠라는 것들은 이미 우리가 다 나름대로 섭렵을 했다. 그렇다면 이제 한국에서는 K-팝
왔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봐서 굉장히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불교 공부를 그냥 박사과정을 한 10년 공부하면 불교에 대해서 조금 알겠지라고 하고 박사 논문 쓸 생각을 안 하다가 헝가리 갔다 와서 삼국유사의 한국화 콘텐츠 개발 연구라는 박사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위에 중앙아시아의 신시프로 시대의 한류학이라는 것은 이제 한류 확산을 위해서 한류 콘텐츠 기반 교과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 교과 개발이 아까 말한 폭삭소가수다라든지 뭐 스카이캐슬이라든지 유튜브를 보면 다 나오는 그런 것도 좋지만 그것의 바탕과 토대가 되는 이 K 클래식 콘텐츠 그 조선시대에는 홍민정음으로 만들어 놓은 600년 전의 책이 저하고 하루만 공부하시면 이 책의 석고상절을 옛날에 세모 글자, 아래아, 폭지음 이런 글자 다 같이 읽으면서 뜻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고조선부터 아까 뭐 흉보족 이야기도 하셨지만 그거는 아직까지는 여러 이제 그 설왕설래 탁설이 공부돼서 조금 더 공부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고조선 시대부터 고려 시대 13세기 말까지의 역사, 종교, 철학, 문학, 예술이 다 들어있는 게 또 삼국유사예요. 그래서 그 삼국유사라는 고려시대 최고의 걸작과 조선시대의 최고의 걸작인 이 석권한별 원인석고가 만나면 앞으로 K-드라마, K-팝, K-시네마, 뭐 K-푸드, 요새 K-코스메틱, 성형도 와서 많이 하시죠. K-서저리라는 것도 있대요, 요새. 그런 것들까지도 한류학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고 제가 숭실대학교에서도 이 K-확산 그 프로젝트 한국학연구소에서도 일을 하지만 동국대학교에서도 세계불교학연구소라는 곳에서 연구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국대학교에서는 요새 한류학 연구원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이름에 대한 정의서부터 뭐 범주 이런 거 정하는 것들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도움을 주셔서 이제 확장해 나가야 되겠지만 한국 어문학에서 한국학으로 이제는 한국학에서 한류학으로 발전해야 이 키르기즈스탄과 중앙아시아 신실크로드 시대에 또 이제 주역들이 탄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 책이 필요하시면 제가 2권을 갖고 왔어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시면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오늘 발표 많은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전통적인 것부터 해서 새로운 것, 챗GPT부터 해서 뭐 플립러닝 그리고 새로운 한류학, 새로운 어족 가설 등등등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한류는 언제든지 멈출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국어도 언젠가는 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지금 현재 저희는 한류가 가장 활발하고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기에서 교수자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자 본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즐기고 그렇게 연구도 하고 그런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발표 준비해 주신 선생님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